최근 조규진 박사는 인쇄 전자기술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위해 협업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열을 가할 수 있는 툴에 네. 이거를 꽂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정밀하게 네. 롤트롤로 돌리면서 인프린팅. 인프린팅을 하는 네. 구조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롤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나노 구조들이 아주 균일하게 인프린팅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요거를 돌릴 적에 이 웹의 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균일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진단에는 핵산 증폭 방식의 장비가 사용되는데요. 인쇄 전자기술로 코로나 진단 도구의 중요 부품을 값싸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기존 롤트롤 장비에서 패턴을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자른 것인데요. 여기에는 맨 밑에 나노 구조가 있고 나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우물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우물들 위에 샘플을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에다 빛을 주면은 이 빛을 이용해서 빛을 열로 바꾸는 그런 히팅 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PCR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5분에서 10분 내에 진단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병원 임상 테스트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진단을 위한 대형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0명을 1시간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비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걸 잘 마무리하면은 제가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돼지 분뇨로 어떻게 비료를 만드는 걸까? 지금부터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농가에서 수거한 돼지 분뇨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돼지 분뇨는 소나 닭 등 다른 가축에 비해 수분량이 많아 비료로 만들기가 어려워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단다. 분뇨를 수거해서 지하 저장조에 저장한 후 우리 원통 밀폐형 발효조로 펌핑을 통해서 투입하게 됩니다. 비료를 만들 때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재료가 있다는데 모래처럼 생긴 이건 다 무엇? 이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왕겨입니다. 이 팽연 왕겨가 돼지 분뇨의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양돈 분뇨는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왕겨를 수분 조절제로 사용해서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최대한 많이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있다며 다른 탱크로 이동하는 기술자. 이번에는 또 어떤 재료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때 갑자기 기계 위로 올라가더니 뚜껑을 연다? 그러자 웬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지. 최초의 왕겨와 분뇨가 발효조에 투입되는데 발효를 촉진하고 악취 제거 그리고 고속 발효를 통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를 넣고 있습니다. 팽연 왕겨에 목초액과 특허받은 복합 미생물까지 넣어 탈취 기능은 물론 발효 촉진까지 도움을 준다고. 게다가 제작 기간까지 짧단다. 일반적인 공정은 15일 동안의 1차 발효와 60일 동안의 후숙 과정을 거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30일 이내에 이 모든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원화를 완성해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장점이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어떤 이제 퇴비가 추가적인 악취나 2차 오염원이 돼서는 안 되는데 거의 악취가 나지 않고 완전 어떤 부숙에 의해서 토양에서 식물에 좋은 영양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발효조에서 7일간 속성 발효한 분뇨는 수분이 싹 증발한 뒤
어느덧 비료의 형태로 변신 완료. 이제 21일간의 구숙 기간을 거치고 나면 완벽한 비료로 재탄생한단다. 모든 제작 과정에서 분뇨 냄새가 나지 않아 인근 마을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또한 경북 지역에선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이 공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다. 제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생산 능력까지 동시에 증가. 덕분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유리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구숙 과정이 끝난 비료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포장한 뒤 농가로 향한다. 축산 폐기물을 무방류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 개선에 기여를 하고요. 양질의 부숙 퇴비를 생산하여 지역 내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힐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뉴턴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비는 왜 내리는 걸까?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몰입해 사고력을 점점 키워나갔지요.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뉴턴은 지동설에 대한 책을 읽던 중 생각에 잠겼어요. 지구는 왜 태양 주위를 도는 걸까? 뉴턴은 해가 질 무렵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사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뉴턴은 떨어진 사과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졌을까? 순간 그의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가 모든 사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마침내 그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수학으로 증명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뉴턴이 세상을 뒤흔든 발견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고력. 어릴 적부터 하나의 주제를 깊이 생각한 끝에 사고력이 깊어진 뉴턴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러시아의 유명한 광물학자 레프 페로브스키의 이름에서 유래된 페로브스카이트는 19세기 광물에서 처음 발견된 결정 구조인데요. 현재는 이 광석과 같이 사면체, 팔면체 또는 정육면체 모양의 결정 구조를 가지는 모든 화합물을 통칭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로 사용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광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반도체. 광반도체가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부도체죠. 그런데 광이 들어오면 밑에 있는 전자를 이제 반도체 같이 실리콘 같이 전도대로 올려주니까 그때부터 전자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광이 흐르면 전자가 흐를 수 있다 해서 광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재 약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안정성과 우수한 효율을 자랑하지만 그에 비해 값비싼 가격이 큰 단점이었는데요. 실리콘의 특성상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로 만들면 제조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데요. 유리예요, 이거는? 네, 유리인데 그 유리 위에 그 얇은 전극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유리를 사용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기판을 바꾼다면 가볍고 쉽게 휘어지는 특성을 가진 태양전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전지에서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을 합성하는 단계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주로 소자를 만들고 있고 그 소자 속에는 유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으면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없는 옐로드를 쓰죠.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진 화합물은 다양한 무기물과 유기물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저게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고 저것을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다시 용매에다가 녹여가지고 이제 코팅을 해서 용매가 날아가고 나면 저 물질이 다시 남죠.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을 용액에 녹이고 유리 기판 위에 뿌린 후 균일한 코팅을 거치는데요. 열 처리 과정을 통해 용액은 날아가고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결정화되며 까만 색깔이 나타납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역사는 약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가졌던 것들이 이 물질을 우리가 일반 그 고분자 같이 용매에 녹여서 코팅을 하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균일하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매끈한 그런 방법을 만들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연구 화두였어요. 그 화두를 우리가 운이 좋게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풀었죠. 2014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현재 전 세계 실험실에서 통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합성 방법의 바이블이 됐습니다. 오늘도 실험실에선 높은 효율과 내구성 보완,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측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상 태양전지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한 20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공정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코팅해가지고 그냥 바로 전극만 올리면 그게 태양전지가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서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코스트가 근본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레카! 양대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처음 보는 모양새. 아니 그래서 양파야 대파야? 파 모양이지만 얘는 양파라고 양대파입니다. 양대파요? 네, 양파를 대파처럼 키웠다 해서 양대파. 사실 양대파는 기술자가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라고. 이렇게 뽑으면 양대파에서 이만큼씩 재배가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썰어서 안을 살펴보니 겉모습 못지않게 속도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게 대체 몇 쪽이야? 하나, 둘, 셋, 넷, 5개. 한 개의 뿌리에서 무려 대여섯 개의 줄기가 자라는 게 양대파의 특징이란다. 저희는 양파를 땅에 심어서 5, 6쪽으로 분할시켜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많이 키우고 연중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거든요. 맛은 양파와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한 생김새만큼 양파보다 더 특별한 맛이 느껴진다는데. 피디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요? 네. 생으로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하나도 안 매워, 진짜. 하나도 안 맵죠? 단데요? 여기 보면 이게 양대파 모구밭입니다. 예쁘죠? 그렇다면 양대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재배 과정을 살펴보기로.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길러요. 이렇게 기른 다음에 그 완성품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양파 종자를 땅에 심어 조그맣게 자라면 저온 창고에 저장. 살짝 싹이 났을 때 다시 심으면 된다는데 일반적인 양파와 달리 재배 기간이 2-3달밖에 되지 않아 생산량은 증가하고 신선도는 높아졌다고. 양대파는 이렇게 땅으로 쑥 누른 다음에 이렇게 톡톡 하면 끝! 양대파 심기 어렵지 않아요. 20일 이후에 물을 한번 푹 신 두고 하면 20일 뒤에 이렇게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농사 난도가 높지 않고 재배 기간도 짧아 주변에선 이미 기술자의 양대파를 재배하는 농가도 여럿 생겨났단다. 잘 컸지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양대파 개발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데.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양대파가 분할되는지 기록해놓은 기록장이고, 이 옆에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습했을 때 양파 생육에 대해서 배워놓은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지금은 양대파 개발자로서 농사 매뉴얼을 만들어 양대파 재배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또한 양대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양대파는 꼼꼼히 포장해 소비자의 품으로. 처음에는 판로가 없어서 고민도 많았지만 운 좋게 대형마트에 출하 후 완판의 쾌거를 이뤄냈다고. 늘 깨어있는 시각을 가지고 기존의 농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청년 농부의 사명이라 여긴다는 기술자. 유레카! 화약하면 자동으로 연상되는 총. 19세기 말 전쟁이 끝난 미국의 군수 공장들이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이 장난감 화약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소량의 화약을 사용해 연기와 냄새, 소리로 마치 진짜 총을 발사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든 장난감이죠.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원형의 실린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격발되는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방식이죠. 비비탄 총처럼 사출되는 총알은 없지만 소리만큼은 389경 리볼버 실총 소리의 50%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들으면 충분히 놀랄 만큼 큽니다. 천천히 보니 더 실제 총과 흡사하게 보여지네요. 추억의 화약 장난감 콩알탄 다들 기억하시죠? 톱밥이나 모래에 화약을 섞어 콩알만하게 뭉쳐낸 것을 종이주머니로 감싼 건데요. 꽁지처럼 삐죽 솟아나온 종이를 잡고 바닥에 던지면 충돌할 때 충격으로 화약이 폭발하면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큰 소리가 납니다. 아주 적은 양인데도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터져버려서 그 위력이 어떤지 실감나네요. 콩알탄을 던지면 나는 큰 소리는 종이 주머니 안의 모래가 화약이 터지는 충격으로 서로 부딪히며 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소량이지만 화약이 들어있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과한 장난은 금물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화약은 이렇게 장난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생일이나 기념일 등 축하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케이크박스에 매달려오는 축하 폭죽은 작은 통에 소량의 화약과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킬 화려한 종이끈이나 반짝이는 조각들이 들어있죠. 화약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면 통 안의 끈과 종이에 발라져 있는 황과 인이 반응해서 불이 붙고 화약이 팡 터집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는데 화약에 불꽃이 붙어 반짝이는 모습까지 자세히 보이네요. 화약이 터져 폭죽을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폭죽을 터뜨릴 때는 절대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죽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런 거겠죠. 화려한 불꽃을 뽐내며 아름답게 솟아오르는 분소폭죽이야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약의 가장 아름다운 변신입니다. 짧은 순간에 타올라 별처럼 밝게 빛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화약을 천천히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느리게 보니 찰나의 불꽃놀이가 아닌 장작이 타오르는 걸 보며 불멍을 하는 듯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유레카! 나블라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하루 18시간을 자는 포유류계의 잠꾸러기 고슴도치입니다. 자, 시크릿 주주에서 고슴도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매머드와 공룡이 활보하던 구석기 시대. 고슴도치는 그들과 함께 지구에 존재했죠. 원시 포유류의 대표인 고슴도치는 15,0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다리는 짧고 주둥이는 돼지처럼 뾰족하죠. 고슴도치의 트레이드 마크인 뾰족한 털. 가시의 고슴과 돋았다를 뜻하는 도치가 합쳐져 고슴도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요. 한껏 웅크린 고슴도치는 밤송이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몸 길이 20-30cm에 불과한 고슴도치 한 마리에 가시털이 약 5,000개나 있는데요. 촘촘한 가시털은 천적으로부터 고슴도치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기생충들의 좋은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신체 구조상 다른 동물처럼 스스로 털 사이의 기생충을 골라내기 어렵고 다른 고슴도치의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고슴도치는 대식가이자 잡식성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부터 채소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데요. 먹이를 전혀 먹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바로 겨울잠을 잘 때죠. 고슴도치는 1년 중 6개월이나 겨울잠을 자는데요. 겨울잠을 잘 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체온이 2에서 5도까지 떨어집니다. 평소 때는 1분에 40-50번이던 호흡도 5번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절전 모드로 지내는 거죠. 아니, 고슴도치 새끼에 가시잖아요. 현재 국내에서 반려 애완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고슴도치는 보통 3마리에서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의 자궁 속에 있다가 이제 쥐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갓 태어난 고슴도치는 상당 기간 동안 가시가 뾰족하지 않고 물렁물렁합니다. 만약에 가시가 뾰족해서 딱딱하다면 출산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새끼 상태에서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나온 뒤에 상당 기간 동안은 가시가 뾰족하지만 무른 상태로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경화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딱한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슴도치는 피포식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보다 더 큰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냄새가 포식자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쉽게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고슴도치는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조금 독특한 냄새, 자신의 냄새보다 더 강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을 발견하면 그것을 입으로 묻혀서 가시를 비롯해서 온몸에 바르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마치 카톨릭 사제가 성수를 뿌리는 것과 닮았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어노인팅, 즉 성수 뿌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솔직히 다 이거는 거의 맞춘 거야. 영국 입스위치에는 고슴도치 전담 공무원이 있다. 입스위치는 런던 남부에 있는 작은 타운인데요. 그 지역에는 고슴도치가 매우 많이 살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고슴도치가 단순히 그냥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찻길이라든지 또는 집 마당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스위치 지역에 살고 있는 고슴도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전담 공무원을 뽑았고, 이 전담 공무원이 하는 일은 입스위치 지역에 살고 있는 고슴도치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퇴행성 뇌질환 그룹 중에서도 허영숙 박사팀은 치매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진은 치매동물 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 특정 항암제가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가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신약 재창출 기술법을 활용한 것으로 신약 개발 소요 비용과 임상 시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성과죠. 이미 이제 환자들한테 사용되어지고 있는 약물이에요. 특히 이제 캔서에 되어지고 있는 약물을 스크리닝해서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냐면, 치매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캔서에도 많이 관련돼 있어요. 캔서에 관련된 그 약물이, 그러니까 치매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치매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치매 세포주에다가 일단 먼저 스크리닝해서 치매에 효과가 있을지 일단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이제 1차 스크리닝을 해보요. 그리고 1차 스크리닝 한 걸 가지고 이제 치매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브루티닙이라는 이제 그 현재 골육종암이라든지 혈액암 그거에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약물이었어요. 이브루티닙이라는 암 표적 약물 물질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의 효과를 증명한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최초입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게 약물을 투여한 결과 몇 가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 인자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인산화의 축적이 모두 감소했고 신경염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죠. 이와 동시에 이브루티닙이 수상돌기의 생성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수상돌기가 새로 생성된다는 건 기억력과 학습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한 국내 연구진의 성과. 이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 에이징셀에 게재되며 멀티 타겟 약물로 이브루티닙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알렸습니다. 약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더니 아밀로이드 플락도 줄어들었고 타우 인산화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 아밀로이드 플락하고 타우 인산화에 의해서 유도되는 뇌염증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기억력하고 이제 그 학습력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단기 기억보다는 이제 장기 기억을 증가시킨다는 걸 이제 알았었거든요.